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산업론 20강 라이센싱 용품 산업 이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수업입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집 윗집이 지금 이사를 새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막 소리가 좀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이크에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가 좀 이렇게 거슬릴 수도 있는데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해야지.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뭐 쿵쿵 소리가 난다 그럴 때 이거 저 위에서 공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5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게 영화평 혹은 서평 과제가 있어요. 지금 그게 이번 주 말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스케줄이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제가 이렇게 학기 막판이 됐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마지막 4분의 1이 남았는데 굉장히 좀 빡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말에 숙제를 하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평 혹은 서평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수업 말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보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진을 먼저 봅시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8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서울올림픽. 그때 공식 메리아스 이런 메리아스란 말이 표준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여기 써 있잖아요. 공식 메리아스 상품 확권자였던 쌍방울의 제품 포장지죠.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뭐 지금 망했습니다만은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참 이런 추억이 돋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수업하고 아주 상관이 많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투인데 이 화투를 백두산업사라는 회사에서 코더리표로 만들었나 봐요. 이게 올림픽 무렵이겠죠. 근데 이 제품은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거의 99% 이상 공식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가 임의로 호돌이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그냥 88 올림픽 마스코트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는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불법이죠. 88 올림픽 서울 조직위원회가 만약에 소송을 걸면은 이건 뭐 거의 100% 집니다. 이 호돌이 백두산업사가 거의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오늘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장면. 자, 라이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이센스는 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죠, 흔히. 뭐 무슨 라이센스가 있다, 의사 면허가 있다, 뭐 이럴 때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허가 뭐 이런 뜻이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운전면허증. 예전에 007 영화 중에 티모시 달튼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라이센스 투 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걸 라이센스 허가 면허 뭐 살인 면허 이런 뜻이니까 뜻은 면허 특허 인가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경기장이나 뭐 공연장 이런 데 매점 있잖아요. 매점.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영어로? 생각납니까?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콘세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콘세션. 근데 콘세션도 뜻이 비슷해요. 그것도 이렇게 허락해준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특정한 장소에다가 매점을 차려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권리죠.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많은 손님을 상대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리를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해서 그거를 컨세션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마찬가지 비슷한 뜻이에요. 라이선스도 컨세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면허, 특허, 인가. 그러니까 특허는 영어로 이제 페이턴트라고 하고요. P-A-T-E-N-T. 예. 뭐 이제 독점적으로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뭐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좀 있죠. 이 두 개가 이게 이 단어들이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선스는 독점 사업권의 의미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해당되는 산업 분야에서 그 유일하게 그 권리를 그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허락해준다 이런 뜻이죠. 라이선스. 독점 사업권의 의미에 가깝다 이런 뜻이고요. 리그, 구단, 협회 등이나 선수와의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상품 수입, 판매 및 유통, 캐릭터 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한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모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그 상품화권을 담당하는 그 단체가 있어서 그곳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와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까먹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밑에 거부터 얘기하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것도 기술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그 헬로키티가 나오잖아요. 헬로키티는 이제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사람들이 워낙 그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토토로, 토토로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고양이 버스가 나오죠 마지막에. 그 진짜 환상의 세계로 그 동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이라고 동생을 잃어버리는데 그 동생을 찾으러 가는데 막 울고 있어 이렇게. 동생을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버스로 딱 변해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갔더니 이제 고양이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동생한테.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일본의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뭐 옛날 사람이지만 그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 중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고양이의 입장에서 고양이의 시선으로 그 2인칭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 고양이가 주인을 보고 아유 저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인은 고양이를 자기가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소설에 보면은 고양이가 이제 주인을 거의 이제 놀려먹고 있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보면은 고양이가 굉장히 그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탕에서 나온 게 이제 헬로키티인데 이게 1970년대에 만든 캐릭터입니다. 일본에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인 캐릭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상표인데 이제 이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헬로키티가 이제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많은데 저희 집에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딸이 그 헬로키티 계산기 있잖아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돼가지고 헬로키티 그림이 이따만하게 있는 그 계산기가 이제 장난감이죠. 사실상 그 어린이가 뭐 그걸 뭐 하겠어요. 헬로키티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그 계산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때 통계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제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그 전 학생이 그 대학원생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제 기말고사 볼 때 그 연필 하나하고 그 계산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시험장에.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은 다 뭐 그 공학용 그 계산기 있잖아요. 뭐 이만한 거, 되게 별거 다 있는 거 이렇게 자판도 막 많고 그런 거 들고 들어오는데 저는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문과니까 뭐 이렇게 계산기를 안 쓰거든요 원래.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제 딸 그 헬로키티 그 계산기를 딱 들고 이제 이렇게 연필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다 웃고 막 뒤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간에 그 계산기로 겨우 시험 봐서 겨우 그 합격해가지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헬로키티 마크를 우리가 그냥 가져와서 아무데나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걸리죠. 그 재판에 가면 뭐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 지적재산권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사실 그 짝퉁이 많았잖아요. 뭐 운동화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허, 아까 얘기했던 특허, 그리고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의 그 톱니바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라이센스 사업을 이끌어가는 뭐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라이센서가 있습니다. 라이센서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MLB에서 그 팀 로고를 그 박은 모자를 그 상표권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판다고 할 때 상품 보유자는 이제 MLB죠. MLB 뭐 구단들을 대표하는 MLB의 그 담당 부서가 되겠죠. 이제 이런 데를 라이센서라고 합니다. 라이센서. OR 붙여가지고 뭐 ER이나 O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라이센서. 그리고 이제 그 권리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나름대로 영업을 하는 그 주체는 이제 사업권자에서 라이센시 이렇게 쓰죠. SEE. 이게 이제 좀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인플로이어, 인플로이, 뭐 인터뷰어, 인터뷰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ER이나 OR 붙으면은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EE가 붙으면은 이거는 그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센서는 그 권리를 파는 사람이고 사업권자는 그 권리를 받아오는 사람이고 인터뷰어는 인터뷰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요. 인터뷰이는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사람이죠. 인터뷰이. 그러면 뭐였죠? 인플로이어는 뭡니까? 월급을 주는 사장님. 인플로이는 월급을 받는 직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payer 하면 뭡니까? 돈을 주는 사람. 그 송금하는 사람. payer. payee 하면은 P-A-Y-E-E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돈 받는 사람이죠. 그 송금 뭐 수금 뭐 이런 데 수금이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OR로 끝나고 EE로 끝나는 단어들이 그때마다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둘 사이의 그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직접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도 하다못해 그 월세방을 얻으려고 해도 직접 주인하고 거래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대부분은 그 중개인을 끼잖아요.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아깝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게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혹시 이 주인이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내 뭐 월세 보증금을 날릴 그럴 위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약간은 이제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래를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보험도 들어있고 또 책임을 지니까 또 이제 중개업자가 뭐 그런 하여튼간 비슷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 그 에이전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그 선수 에이전트 할 때 했듯이 이런 라이센싱 업계에도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이제 회사 단위로 움직이니까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라이센싱 에이전시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뭐 그림이 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다는 얘기죠. 라이센서, 라이센시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비슷해요. 그 구조는 그 선수 에이전트나 에이전시가 중간에서 이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메가 이벤트의 공식 상품화권자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던 그 올림픽의 그 메리아스 공식 메리아스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올림픽이나 뭐 메가 이벤트라 하면 뭐 올림픽, 월드컵,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등등의 행사를 말하죠. 공식 상품화권자
건데, 이런 그 이벤트의 어떤 공식적인 상품화권을 이제 돈 주고 사온 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 휘장 사업권이라고 하는데, 휘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 거는 그 장식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돼요. 각종 상품, 서비스 이런 거에 뭘 붙일 수 있냐면은 공식 마크, 그 올림픽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대회 올림픽 마크, 그리고 마스코트, 엠블럼, 엠블럼은 이제 뭐 또 올림픽 로고도 있고 또 대회마다 또 엠블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이죠. 이게 아무데나 막 붙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이런 말도 못 써요. 예, 아무데나. 저기 요즘에 여러분들 TV 보다 보면은 광고 보실 텐데 그 저 위에 있는 광고 있죠.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대한민국 오리지널 이게 그 프로스펙스 광고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성훈이라는 그 배우가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성훈이라는 배우가 그 권투 도장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광선 씨한테 이제 물어보죠. 금메달 땄을 때 프로스펙스 신으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김광선 씨가 그러죠. 그럼 이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놓고 잘 됐으면 좋겠어. 응? 대한민국도 프로스펙스도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오리지널 프로스펙스. 근데 이제 김광선 씨가 나왔을 때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1988 복싱 금메달 김광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설명이 자세하지 않죠. 1988 복싱 금메달 김광선. 그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뭔 올림픽이었어? 서울올림픽. 그쵸? 올림픽이란 말이 안 들어갔죠. 그 자막에. 그 이유는 뭡니까? 함부로 못 써요, 그거. 프로스펙스가. 왜냐,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올림픽 뭐 이런 얘기 함부로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바로 소송 각입니다. 소송 각이 아니라 그 100% 소송이고요. 예, 100% 집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 광고 하는 거에 자체도 내가 그때 서울 88 올림픽 때 프로스펙스 신고 금메달 땄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광고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 상품화권자가 아니니까. 예. 나이키가 이렇게 밑에서 보면 떳떳하게 쓰잖아요. 예. 올림픽 오륜기 딱 붙여놓고 그 오륜기가 아니죠. 그 오륜 마크를 붙여놓고 예. 우리가 그 미국 올림픽 위원회 후원사야 딱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프로스펙스는 돈을 안 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를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80년대에 꽤 인기가 좋았던 브랜드입니다. 이게 국산 브랜드고요. 이게 국제상사라는 예전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국제그룹이라는 그 대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그 80년대 그 5공화국 때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권에 좀 이렇게 밑보였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좀 하기가 시간이 없는데, 근데 그랬는데 이런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좀 세상이 좀 뭐랄까 이렇게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럴 때는 그 애국심 마케팅, 뭐 요즘 말로 하면 국뽕 마케팅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좀 어떨 때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그 배달의 민족이 그 처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앱 회사였던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이제 그 광고할 때 뭡니까 그 컨셉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 회사 업종이랑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배달 앱 회사들은 다 외국 자본인데 자기네만 그 국산이다 우리나라 자본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애국심을 호소하는 마케팅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은 그 팔렸어요. 그 배달의 민족이 그 외국 업체.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뭐 99% 이상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은 한 회사가 그 외국 자본이 독점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애국심 마케팅은 굉장히 잘 통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 우리나라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거기도 해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약간 그 예, 국수주의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
실제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데,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어쨌든 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그 김광선 씨가 나온 광고에 보면은 올림픽이란 말을 정말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그만 딴소리를 하죠. 예. 이 김광선 씨가 뭐 예, 김광선 선수였죠 예전에. 예. 84년도 그 LA 올림픽 때 굉장히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 주니어 플라이급의 거의 세계 최강자였거든요, 아마추어 복싱에.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8강에서 졌습니다. 그 LA 올림픽 때.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은 그 심판이 좀 불리하게 판정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제 김광선 씨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원정 경기니까.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목표였던 금메달을 못 따고, 예, 원래는 이제 84년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프로로 전향하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꼭 따야겠다 해서 이제 4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래서 88 올림픽 때 한국에서 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예, 그때 이제 금메달을 땄죠. 물론 뭐 실력도 뛰어났지만 그 홈 구장에 뭐 이점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제 프로에 진출을 했죠. 이제 이 선수가 빨리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세계 타이틀에 도전해야지 해가지고 한 4번인가 5번 만에, 예, 4전인가 5전을 하고 나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했어요. 예. 당시 상대가 이제 멕시코 선수였는데 그 움베르토 곤잘레스라고 이제 별명이 치키타인데, 예, 치키타 움베르토 곤잘레스라는 선수하고 이제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어요. 그 곤잘레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장정구 있잖아요. 장정구 선수가 거의 뭐 레전드급의 선수인데 장정구를 이긴 선수예요. 예, 장정구 선수는 물론 그때 이제 거의 선수 생활 막판이었으니까 좀, 예, 떠오르는 곤잘레스한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장정구를 이긴 곤잘레스하고 이제 김광선이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한국에서 김광선이 잘 싸웠습니다.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체력이 딸리고 이제 그래서 KO로 졌어요. 12년가 그때쯤에 KO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선이 이제 그래도 여전히 강자니까 이제 세계 타이틀 한 번 더 도전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미국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그때 챔피언이 누구였냐면은, 예, 그 마이클 카바할이라는 선수예요. 예, 이 선수는 그 멕시코 출신, 그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무슨 인연이 있냐면 김광선하고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김광선이 금메달을 딸 때, 예, 은메달 딴 선수가 바로 그 마이클 카바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카바할은 지금 챔피언이 돼 있었고, 예, 김광선이 도전을 하는 거죠, 이제. 예. 미국 원정 가서 경기를 했는데, 예, 뭐 결론은 김광선이 뭐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6회인가에, 예, KO로 졌어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김광선은 결국 그 세계 챔피언이 못 되고 프로에서는 은퇴를 했죠. 근데 그 카발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곤잘레스하고 그, 그 주니어 플라이급의 굉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주니어 플라이급이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예, 왜냐하면 이제 주로 헤비급이나 미들급 이쪽이 이제 잘 팔렸고, 뭐 가벼운 체급은 KO도 안 나고 별로 재미없다 이랬었는데, 그 둘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그 대전료가 그 개런티가 100만 달러까지 갔어요. 그 마이클 카바할이. 예, 그 정도의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바할하고 곤잘레스는, 예, 3번 붙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첫 판에는 카바할이 이겼고 나머지 2번은 곤잘레스가 이겼는데 3번 다 아주 그 접전이었고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싱 역사에 남는 그 라이벌입니다. 그 곤잘레스하고 카바할이. 그런데 김광선이 그 둘하고 다 붙었었다는 얘기죠. 예, 물론 다지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다시 돌아오면은, 예, 올림픽이란 말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이거죠. 왜? 공식 상품화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장. 라이센스 계약 절차. 자, 이제 라이센싱 계약을 하려면 보통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제 회사들이 보통 이제 그 보유자한테 가죠. 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자, 우리 이제 합시다. 계약합시다. 라이센싱 합시다. 이렇게 제안서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제시하죠.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유통시키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을 제시하죠. 저도 이걸 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 원유라고 하는 건 기름 말고 이제 그 우유 있죠, 우유를 바로 짜냈을 때 그 상태를 원유라고 하거든요. 예. 원유 그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해놓은 회사에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예, 그 독점 계약권을 이제 받아왔죠. 이제 저희 회사로 예,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에 팔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그 한국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제시를 해야 걔네가 봤을 때 그럴듯하고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하지.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하는 것도 계약서라고 써온 게 이게 현찮고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보증금 납부, 로얄티 및 이익 분배율 이런 걸 정하죠. 이제 우리가 한 개 팔면 얼마를 니한테 주겠다라든가 뭐 그 계약은 뭐 그 조건은 뭐 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뭐 시장 상황이나 뭐 예, 그 가불관계 기울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네. 그리고 상품 기획 및 제작 뭐 이게 뭐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순서는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걸 좀 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사실 웃기죠. 뭐 아니 뭐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뭐 벌써 뭐 싸울 걱정부터 하냐. 근데 뭐 분쟁은 반드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사업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 해결 과정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 재판을 어디서 할 건가. 그러니까 재판을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라이센서하고 한국 라이센시가 있다 그러면은 재판을 미국 법정에서 할 건지 한국 법정에서 할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대체로 우리나라 법정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뭐 의사소통하는 것도 그렇지만 대체로 재판 그 판결이 그 자국 기업한테 호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정해놓고 예. 뭐 계약이란 건 뭐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다 이런 걸 해놔야 되고요. 예, 아유 그러네요. 하여튼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이센싱 에이전시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시설론에서 이제 에이전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들이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에이전시들이 스포츠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의 전반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 에이전트도 하고 뭐 중계권료 에이전트 등등등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조이포스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의 그 라이센싱 관한 일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야구를 비롯해서 뭐 배구, 농구 등등등 거의 다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라이센싱 쪽에 관심이 있다. 예, 이런 업무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취업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 회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고 예, 그래서 뭐 직원은 어떻게 뽑는지 언제 뽑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특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살펴두면 좋죠. 예. 그 조이펄스의 그 대표가 그 한남희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고려대학교에 그 세종 캠퍼스에 보면 이제 국제 스포츠 레저 학부가 있습니다. 예. 학과인가 학부인가 하여튼가 예. 거기 교수님이에요. 그 한남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게 그 교수는 뭐 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뭐 창업하고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교수가 무책이나 읽고 공부해야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이 스포츠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 이쪽 분야는 굉장히 실무 지향적인 학문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왜 배웁니까? 이게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도 실전에서 그 창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본 교수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 학교들도. 예. 그래서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면 뭐 사실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그런 그 현재 추세를 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고요. 뭐 회사들은 많아요. 이런 회사 말고도 많은데, 그 IMG, 여러 번 얘기했었죠. IMG. 예, 마크 맥코맥이 처음 세운 IMG 그 회사입니다. 이 IMG는 이제 이 라이센싱 관해서 그 에이전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이 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서 그 이 바퀴가 돌아가게 만드는 세 번째 퍼즐로서 일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네요. 예. 자, 프로스포츠 리그의 라이센싱과 용품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 예. 이 사진 설명은 좀 이따 드릴게요. 예. 자, 이제 국제화와 더불어 프로 구단들이 로고 상품, 그 자기네 그 로고가 박힌 그 상품을 해외 시장 개척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요즘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젊은 여성들이 그 메이저리그 팀들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봐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유럽 배낭여행 다닌 사람 중에 한국 사람 구별하는 법 했을 때 그 야구 모자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예. 메이저리그 모자 쓴 사람들은 오히려 거의 다 한국 사람이라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 스포츠가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그 해외 시장에. 그러면은 그 용품도 같이 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특히 그 NBA가 굉장히 인기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었던 있는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있었던 팀이 휴스턴 라켓츠예요. 그 이유가 뭐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야오밍이라는 중국 선수가 이제 휴스턴에서만 뛰었거든요. 오랫동안. 예, 야오밍은 뭐 거의 국보급 센터죠. 미국에서. 아니, 중국 출신, 중국에서. 미국의 미국 프로농구 명예전당에도 들어갔으니까요. 뭐 대선수죠. 근데 이제 그 선수 덕분에 휴스턴이 인기가 좋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라는 그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 선수가 원래 휴스턴 출신인데, 그 중국에서도 좀 뛰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팬층이 좀 두텁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휴스턴 라켓츠가 제일 인기가 좋은데, 근데 이제 작년 말쯤에 그 휴스턴 단장이 그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그 소셜미디어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 뭐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걸 이제 중국 정부가 보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예. 중국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예. 이제 그래서 NBA 우리 휴스턴 뭐 거부하겠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NBA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NBA가 쩔쩔맸죠. 이게 중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그리고 이제 NBA가 눈독을 들이는 해외 시장 진출에 거의 그 최첨단에 있는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중국이 막 이렇게 NBA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쫄린 거예요. NBA가. 그래서 그냥 우리 조용히 하자 그냥 이렇게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에스트로스라고 자꾸 여기 그 라켓츠 유니폼을 많이 입고 다녀요. 예.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그 손흥민 덕분에 그 토트넘 저지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예전에 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때 많이 입었듯이 뭐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가능한 게 꼭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사야 됩니까? 뭐 영국 가서 사야 됩니까? 아니죠. 인터넷으로 살 수 있죠. 클릭해서 몇 번 하면 그냥 직구 되잖아요 요즘에. 예. 라이센싱을 안 하더라도 오히려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거 우리 예전에 그 마케팅 할 때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예.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인. 예. 모라 일치의 경지라고 해가지고 예. 같은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아 내가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나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내가 그 팀을 좋아하니까 그 선수를 좋아하니까 그 선수처럼 행동하고 싶고 그 선수처럼 입고 싶고 그 선수가 광고하는 월드콘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그게 이제 로열티로 이어지는 거죠. 충성도. 예. 그 얘기 했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날 듯 말 듯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 사진인데 이거는 예, 이거 작년 9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고요. 알다시피.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킴 퍼굴라라고 그 NFL 그 미국 프로 축구 리그 NFL에 그 버팔로 빌스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NHL에 버팔로 세이브르스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두 팀의 구단주예요, 이분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시기에 어때요? 그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예. 이게 뭐 미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예, 한국 사람입니다. 예, 뭐 100%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단주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랑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전에. 예, 여러분 저는 돈이 없지만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한 68년생쯤 되는데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자기 이 나이를.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버렸대요. 이렇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다들 어려워서 이렇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집들은 이렇게 아기를 막 길에다 버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버린 거예요. 이 부모님이. 뭐,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버려서 이제 어떤 어린이 보호시설에 있다가 5살 때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이 킴 누나가. 예.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예, 큰 거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게 이 누나가 자꾸 누나라고 그러는데 저보다 누나니까요. 뭐, 예. 이 누나가 굉장히 뭐랄까요 모험심이 있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엘라스카로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한 4명이서 예. 엘라스카에 가면은 사업의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친구 4명이서 엘라스카에 가서 작은 사업을 했는데 이제 뭐 망했대요. 예.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 한 25살 뭐 이렇게 됐겠죠. 대학 졸업하고 한 25, 6, 7 이 정도? 한국 나이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빙을 한 거예요. 이제 알바식으로 이제 뉴욕 레스토랑에서. 예. 서빙을 하다가 이제 알바를 하다가 그때 이제 누굴 만났냐면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겁니다. 예. 지금의 남편이 누구냐면 이제 역시 이제 구단주예요. 예. 퍼굴라. 예. 미스터 퍼굴라를 만난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그 퍼굴라는 그때 이제 이혼한 상태였고, 이제 이 킴을 만나서 재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남자가 나이가 좀 많고 여자가 적으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골드 디거라고. 골드가 이제 금이잖아요. 금. 디거는 DIG가 이제 땅을 파다라는 얘기니까 금을 파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이게 남자 돈 보고 결혼한 젊은 여자를 이제 골드 디거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근데 그런 경우하고 좀 달랐던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자들이 이제 집에서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갖다가 쓰고 뭐 조금 살림하면서 살면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킴 누나 혹은 아줌마는 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넘치고 막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이제 부동산 뭐 에너지 사업 뭐 이런 개발 이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의 준재벌이거든요. 뉴욕주 북부에서. 그랬는데 이제 버팔로 빌스하고 버팔로 세이브러스가 원래 이제 구단주가 따로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 구단주가 이제 매각을 했고 구단을 형편상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버팔로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 도시도 외딴 데에 있고. 그 어딨냐면 뉴욕주의 제일 북쪽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려면은 미국에서는 버팔로로 지나가야 돼요. 사실 그 좋은 경치를 보려면은 캐나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캐나다 땅으로. 예. 근데 이제 미국 땅에 있는 버팔로 쪽에서는 그 카지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폭포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 그 버팔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외딴 데니까 이게 구단이 팔리면은 이게 새로 온 구단주가 혹시 이 팀을 옮기지 않을까 딴 동네로. 예, 그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팀을 잃어버릴까봐. 예, 우리 했었죠 그 얘기. 프랜차이즈 리로케이션. 예, 그래서 이 포글라한테 미스터 포글라가 이제 거의 재벌이고 그 동네 사람이니까 예, 그 동네 또 팀 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 그 구단을 샀습니다.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팀 운영을 같이 한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 부인이 지금 공동 구단주예요. 실제로 그 구단 일을 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여성이 미국 프로 스포츠의 구단주로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맹활약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왜 왔냐면 이 킴 아줌마가 예. 그 딸이 그 테니스 선수인데 그 월드 투어를 하러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와서 이제 일종의 번개를 한 거죠. 이제 예. 번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나가서 예. 밥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때.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도 버팔로 빌스, 버팔로 세이브르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이 킴 구단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 대단한 누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고, 예, 그래서 라이센스 용품들은 뭐 팀이나 리그의 판매 촉진 도구로 기능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제 이거는 그때 이 작년에 팀 누나가 저한테 준 선물,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예, 이고요. 뭐 이런 거 줬고요. 예, 뭐 이런 거, 예, 액자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팀 수건인데, 예, 이렇게 경기장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보시죠. 예, one heartbeat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뭐 louder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제 경기장에서 이렇게 들고 막 그 팬들이 응원하는 도구인데 예. 이런 거를 예, 선물로 줬어요. 만나가지고 예. 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센싱과 용품 산업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에 여러분이 내셔야 될 그 영화나 책 그 서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장. 자, 5월 29일까지라고 했는데 31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일요일까지. 제가 이건 예, 잘못 썼어요. 근데 이게 15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점이 이제 크죠. 그러니까 읽기 자료는 4점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실수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잃어봐야 뭐 1점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예, 숙제를 안 내신다든가 이러면은 점수를 크게 잃을 수 있으니까 예, 꼭 잊지 말고 하시고요. 혹시 뭐 강의를 안 보는 학생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친구 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숙제 내야 된다 이번 주말까지. 너 강의 안 들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숙제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꼭. 예. 5월 31일까지 내시고요. 15점이니까 예, 좀 신경 쓰시고요. 뭐 아무 영화나 하시면 안 되고요. 스포츠 산업에 관한 주제나 소재를 가진 영화 혹은 책. 그러니까 뭐 언뜻 생각나는 게 뭐 머니볼 이런 거 괜찮겠죠. 그리고 뭐 팍스캐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많습니다. 뭐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뭐 Battle of the Sexes 이런 영화 있었죠. 엠마 톰슨 나오는 영화. 예. 그런 것도 뭐 되죠. 예, 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딱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경기장에 관한 내용, 뭐 스포츠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내용, 뭐 프로 스포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네. 뭐 다 돼요. 그러니까 뭐 혹시 의심 나시면은 뭐 이렇게 전화나 이런 걸로 이메일로 물어보시고요. 내가 이 영화를 골랐는데 이게 혹시 괜찮을까요? 뭐 이러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책도 좋고 영화도 되게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실 때는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그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뭐 뭐뭐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분량은 이제 A4용지 한 장 정도로 해주세요. 뭐 글씨는 이제 좀 너무 장평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한 뭐, MS 워드로 하면 한 350자 정도 될 거예요. 350 월드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내용을 너무 요약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어쨌는데 뭐 누가 죽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뭐 웬만한 그 영화나 책은 제가 다 알거든요, 내용을. 그리고 찾아보면 되니까 모르더라도 그건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이 영화에 보니까 진짜 그게 나오더라 라든가 좋은 영화 있어요. 드래프트 데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케빈 코스트 나온 드래프트 데이. 그 영화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드래프트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나와요. 그 프로스포츠 팀 운영 뭐 이런 거, 에이전트 얘기도 나오고 거기, 뭐 제리 맥과이어 당연히 되겠죠. 뭐 이런 영화들, 그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꼭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저기 막말로 막말로는 아니지만 뭐 스토브 리그 보고 해도 됩니다. 뭐 그걸 뭐 지금부터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드래프트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배웠잖아요. 숙제도 했고 여러분. 근데 그 드래프트 데이에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더라.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리 맥과이어 보니까 진짜 에이전트는 이런 일도 하더라.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안 하던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뭘 느꼈는지 내가 이걸 배웠고 이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이 느낀 점 생각 이걸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영화 내용이나 책의 내용이나 줄거리 요약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쓸 게 없어.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검색을 해서 딱 봐서 이제 남의 걸 보죠. 이렇게 딱 쓱 요걸로 베낄까 여기서 베껴야겠다 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분량을 조금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숙제 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뭐 5장 써와 이러면서 이제 막 분량으로 막 이렇게 때리는 이런 숙제는 안 내잖아요.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이제 그럼 뭐 합니까? 뭐 중요한 내용만 조금만 쓰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 분량이 적다 보니 여러분의 얘기만 쓰시기도 사실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의도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뭘 배웠는데 그게 이 영화에 어떻게 나오고 그걸 보고 내가 뭘 느꼈는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절행위 엄금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글쓰기에 뭐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알고 그게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래서 뭐 이렇게 지식인이라면은 여러분 이제 대학을 뭐 다 졸업하고 그럴 텐데 자기 생각을 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걸 못하면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죠.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뭐 방법은 없습니다.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정리해보고 자꾸 이렇게 말해보고 또 써보고 이래야 늘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세요. 스스로. 여러분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게 자신감이 사람이 있어야지. 물론 뭐 자기 실력은 100인데 뭐 10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배웠잖아요.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고 이제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말하듯이 쓰시면 돼요.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뭐 어떤 내용이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영화 내용은 뭐 한 단락 정도로 뭐 그걸로 뭐 10줄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 서너 줄로 끝내고 요약은 이거는 뭐 무슨 영화다.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 조금 다르더라. 뭐 이렇게 비슷하더라. 혹은 완전 다르더라.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나는 뭘 느꼈고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뭐 한 페이지 못 쓰겠어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런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 좀 전에? 그걸 한번 정리해서 써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베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끼는 그 글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뭐랄까요, 똑똑한 사람이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쓴 글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글보다 훨씬. 그러니까 자신감을 항상 가지시고 항상 스스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